노화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대부분은 얼굴이나 주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노화 신호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다리 근육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고요. 하체가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일상 전체가 무겁게 변하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화가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오는지부터 하체 근력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다리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확실해질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체 근육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다리 근육은 노화 속도가 빠른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력이 줄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걷는 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집 안짝은 계단도 계단처럼 느껴집니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계단 오르내릴 때 힘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지는 빈도도 확연히 높아집니다. 무릎, 골반, 고관절 관절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낙상 사고 후 후유증으로 병상 생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리 힘이 줄면 하루를 살아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가벼운 산책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서 가능하던 활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리 근력은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균형 있는 보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무릎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움직임의 기반이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하체를 이미 잃으면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다리 근력은 병원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중제목에서는 걷는 속도로 보는 노화 신호와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은 다음 파트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딛는 땅에서 건강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함께 챙겨봅시다. 두 번째,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노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걷는 속도는 근육과 신경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몸이 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을 끌며 걷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자연히 걸음이 느려지게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던 걸음이 평평하게 바뀌고 보폭도 짧아지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걷는 속도 저하를 예방 가능한 노화의 첫 신호로 봅니다. 걷는 속도가 줄면 활동 반경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그 결과 하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빠르면 심장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혈압 조절에도 유리하고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균형 감각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중장년 이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골절, 수술, 병상 생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를 체크하는 건 건강의 시작입니다. 일상에서 계단을 얼마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지,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 자주 확인해 보세요. 발을 딛는 느낌이 무겁거나 불안정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조금씩 회복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짧은 거리 반복 걷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도 다리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도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걷는 속도는 몸의 나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나의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세요. 다음은 관절 건강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약해지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중장년 이후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이미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하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걷는 자세도 무너지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도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관절의 퇴행은 노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며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바로 이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뼈가 뼈에 닿는 느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관절 건강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고관절은 균형 감각과 걷는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자주 비틀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많아집니다.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매우 깁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고입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일상 동작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지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활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절은 무조건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계단 대신 평지를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도 함께 증가합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내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건강까지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관절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골절 사고 중 대부분은 낙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엉덩이뼈나 대퇴부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병상 생활로 이어지면서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리 근육의 약화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지를 걷다가도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화장실, 부엌, 침실처럼 익숙한 공간일수록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순간적인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심하면 치매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걸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걸음이 느려진다, 자주 비틀거린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이미 낙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보폭 넓히기입니다. 걸을 때 다리를 넓게 움직이는 습관은 근육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가 숙여지면 시야가 좁아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무조건 조심해서 걷는 것보다 다리 힘을 길러야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 다리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칼슘 섭취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낙상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 힘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하루, 그것이 진짜 건강한 하루입니다. 다음은 하체 혈액순환과 전신 피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체에서 심장으로 피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부종이 생깁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뻐근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전신 피로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쑤시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하체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컨디션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 대사도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피부색도 칙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운동량이 줄면서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걷는 시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잘 써야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하체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종아리를 자극하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관을 눌러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꽉 조이는 옷이나 스타킹도 장시간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차가운 분들은 족욕이나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자주 움직이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로도 줄고 기분도 더 가벼워집니다. 몸이 덜 피곤해지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전신 건강이 함께 향상됩니다.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몸속 순환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내 다리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 속 이것입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빠르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만 가져도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 힘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고루 자극이 됩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습관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단,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큰 자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것보다 먼저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뒤쪽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근육 유연성이 유지돼야 걷는 자세도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 무게만큼 다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무릎과 발목, 고관절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뼈와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하니 자주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무리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축적되는 습관이 다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화는 얼굴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무릎이 아프고 자꾸만 다리가 무거워질 때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삶의 속도도 폭도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단 이용,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종아리 스트레칭. 어렵지 않은 습관들만으로도 다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단도 같이 신경 써주세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는 다리 근육과 뼈를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됩니다. 걷는 힘이 돌아오면 일상이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속 주름보다 오늘 다리의 느낌을 먼저 살펴보세요. 나의 걸음걸이, 속도, 자세, 그 안에 건강이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리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0살이 넘어서도 20살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1시간 동안은 70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오랜 연구와 실제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시니어들의 공통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런 특징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다룰 행복한 시니어들의 특징은 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것,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습관,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일곱 번째는 건강한 생활습관, 여덟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홉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열 번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만 실천해도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특징인 좋은 인간관계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공통적으로 몇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죠.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예요. 성인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나서지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또 부부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습도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시간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올해 78세인 김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계세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리도 나눠 먹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해요. 이분은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고 계시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동네 노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인 평생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역사나 문학을 공부해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학습의 형태도 다양해요.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는 것도 훌륭한 학습이에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거나 자신의 전문 지식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75세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영어 회화도 가능하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정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계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력이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는 오히려 더 풍부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인 규칙적인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수영, 요가 같은 것들도 충분해요.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첫째, 신체 건강이 좋아져요. 근력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낙상 위험이 줄어들어요. 둘째,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적당한 운동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넷째, 사회적 관계도 넓어져요. 운동 동호회나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운동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따라 달라요. 관절이 안 좋으시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좋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싶으시면 태극권이나 요가가 좋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면 게이트볼이나 댄스 스포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시고요. 실제로 79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걸으세요. 비가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데 10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해요. 걷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1세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세요. 물속에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여겨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특징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요. 또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예쁜 꽃, 손주의 웃음소리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이런 능력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감정 조절도 잘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래 끌지 않아요. 깊은 숨을 쉬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유머 감각도 유지해요. 자신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웃어넘길 줄도 알아요. 이런 유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70세 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7세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귀가 더 예민해져서 음악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5번째 특징인 의미 있는 활동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요.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요. 자원봉사 활동이 대표적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병원에서 환자 돌보기,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하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기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멘토링 활동도 좋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지역 역사를 기록하거나 텃밭을 가꿔서 이웃들과 나누거나 시나 글을 써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아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이에요. 신앙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얻고 종교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74세 민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웃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송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손뜨개질 솜씨가 뛰어나셔서 미숙아용 모자와 양말을 만들어서 병원에 기증하고 계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작은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런 활동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활동으로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성취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특징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 중 하나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요. 건강, 가족, 친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심지어 작은 일상의 즐거움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요. 이분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이 더 많이 가졌다거나 더 성공했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 경험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요.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자신을 성장시킨 귀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또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요. 맛있는 식사를 해준 가족에게, 길에서 인사를 건넨 이웃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 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76세 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 홍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매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한 주 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적다 보니 행복한 기억들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꾼다는 점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더 행복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7번째 특징인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의사의 조언을 잘 따라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는데 이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요. 충분한 수면도 챙겨요. 나이가 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깨는 시간도 빨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어요. 또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생활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나이가 들면서 술과 담배의 해로움이 더 커져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건강한 선택을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안전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외출할 때도 안전에 유의해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78세조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금연한 지 10년이 되었고 술도 특별한 날에만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덕분에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75세 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시지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고 계세요. 병이 있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거나 늦게 주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엄격한 규칙보다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8번째 특징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행복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평생 해보지 않았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경험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기술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익혀나가요. 여행도 적극적으로 해요. 몸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해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도 동네 박물관이나 공원 같은 곳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탐험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이런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실제로 71세 백할머니는 70살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대요. 지금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훨씬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퇴직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도전하셨고 지금은 개인전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나이에 저런 걸 한다는 식의 편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9번째 특징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으로 현재를 망치지 않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해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용서도 잘해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놓아주는 거예요. 또 과거의 상실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애도해요.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들을 그리워하지만 그 슬픔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요. 젊음에 대한 집착도 버려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했던 일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77세 유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2세 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자녀 교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후회가 많으셨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책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스리셨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좋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부정적인 감정은 놓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번째 특징인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관계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언젠가는 떠날 테니까 지금을 더 소중히 하자는 마음가짐이에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요. 나는 왜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철학이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줘요. 또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해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예요.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독서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79세장 할아버지는 인생은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계세요. 이 믿음에 따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6세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자는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70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 평생 학습,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감사하는 마음, 건강한 생활 습관, 새로운 도전 정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신만의 철학 갖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뤄봤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시니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강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갖기,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기 순서로 시작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에 인생의 제2막을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행복한 노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서로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지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필요해요.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주거 환경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적 안전망도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세요.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두 번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세 번째,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내에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언젠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해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남들이 더 성공했거나 더 행복해 보여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과 리듬이 있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행복 만들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행복 만들기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행복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활기를 찾았어요.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조언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장년층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행복한 시니어가 되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안 가요? 돈도 없는데 뭘 하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돈 없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돈 들이지 않고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6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취미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걷기입니다. 산책 정도가 아니라 조용히 혼자 걷는 시간을 말합니다. 걷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눈이 맑아지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시간씩 걸어야 한다는 부담은 없습니다. 가볍게 10분이라도 집 앞 공원이나 골목길을 걸어보세요. 꽃이 피고 벌이 날아다니는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힐링입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걷기가 하루 루틴이 됩니다. 건강에도 좋지만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기분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약간 앞쪽에 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소리가 아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연과 공명하는 느낌이 듭니다. 걷기가 끝나면 몸이 깨어나고 시선도 맑아집니다. 명상이 어려운 분께도 걷기는 좋은 대안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걸음 속도가 변하면 마음의 속도도 바뀝니다. 건강뿐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평온도 가져다 줍니다. 함께 걷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걷는 시간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요란한 말이나 소리 없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입니다. 걷기는 돈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만 옮겨도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처음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늘 하루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내 감정도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꺼내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글로 나오면 의외로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은 내 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론 글을 쓰며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흐름 자체가 치유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면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줄만 써도 좋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맑았다. 그것만 적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표현력이 늘어납니다. 손주들과의 대화에도 여유와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이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모아보면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자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의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함을 글로 남겨보세요.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글쓰기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새벽이나 밤에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글을 적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삶이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세 번째 취미는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고 생활의 리듬입니다. 흔히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시선만 조금 바꾸면 취미가 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오래된 추억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랍 하나만 정돈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건의 자리를 바꾸면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방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 전환이 됩니다. 주방 정리는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속을 정리하다 보면 잊고 있던 재료도 발견됩니다. 그렇게 집을 돌보는 일은 내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청소기도 한번 밀면 땀도 나고 운동이 됩니다. 허리도 펴고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해보세요. 그럼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 좋은 날 이불을 털고 창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줍니다. 요리도 아주 훌륭한 취미입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찬 하나를 천천히 만들면서 집중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손주가 오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요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접 만든 음식은 맛도 정성도 다릅니다. 간단한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면 예술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집안일은 결코 귀찮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생활 속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취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보세요. 집 안에서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흙을 만지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은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싹이 나는 걸 보는 기쁨은 직접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작물 하나하나가 내 손을 통해 자란다고 생각하면 뿌듯함이 다릅니다. 화분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상추라도 심어보세요. 매일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키운 것을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정리되고 잡생각도 줄어듭니다. 햇볕을 쬐며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을 기다리고 여름에는 열매를 보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이 있고 겨울에는 휴식을 갖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그만큼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좋고 동네 분들과 함께 텃밭을 나눠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생각을 멈추고 식물의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손주에게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줘도 좋습니다. 세대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텃밭은 내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자연과의 교감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는 도서관 이용입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앉아서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도 도서관은 늘 반갑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들르면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도서관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조용한 분위기는 집중하기에 딱 좋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글쓰기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래된 책을 읽으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책은 현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분야가 없다면 아무 책이나 펼쳐보세요. 책 속에는 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잊고 지낸 감정들도 떠오릅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쪽만 읽어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기 좋은 에세이나 시집부터 시작해 보세요. 글자가 크고 짧은 책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의 묘한 유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도서관에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도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도 생깁니다. 도서관은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쉼의 공간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도 마음을 살찌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서관 문턱을 가볍게 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취미는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는 다양한 모임이 열립니다. 요리 모임, 노래 교실, 그림 그리기 모임처럼 종류도 다양합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말도 많아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몸과 마음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하루는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로 사귄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산책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장을 가거나 텃밭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끔은 자식보다 친구가 더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인사도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무리지을 필요는 없지만 혼자만 있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외출이 어려우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일상을 지탱해주는 큰 줄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닌 느낌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계의 소중함은 더 커집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도 좋고 새 친구를 사귀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생은 더 빛납니다. 돈 없이도 풍성한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가지 취미 하나씩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6가지 취미 모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읽고, 쓰고, 정리하고, 키우고, 나누는 일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행복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일상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내가 선택하는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반드시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훨씬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취미 중에 관심 가는 것이 있었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습관 속 작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노년에 꼭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습관들을 알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첫 번째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앉아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움직임이 적으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집니다. 대신 피로감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우울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뇌도 자극이 줄어들어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은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걷는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10분 동안 일어난다든지 집안이나 정원을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에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 들기 동작도 하반신에 자극이 주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게다가 기분도 훨씬 상쾌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또렷해집니다. 하루 20-30분이라도 움직이지 말고 집안일을 가볍게 몸을 써서 하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여도 하루 활동량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하루를 앉은 상태로 보내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노년의 하루는 여전히 움직이며 살아야 빛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꺼이 일어나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노년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태도로 넘어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첫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천천히 함께 나눠볼게요. 부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고 이웃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 보면 병은 커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특히 정서적인 외로움은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 무기력감이 더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당연한 변화이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게 주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더라도 가끔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에서만 지내기보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벗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덜 외롭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겪을 땐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세요. 자식이나 가족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도움을 청한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잘 아는 사람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응답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힘들 땐 참지 말고 표현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식에게 기대는 생활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식에게 기대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의지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깊어질수록 서운함도 따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아프다 했는데 왜 안 찾아오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기대는 삶은 결국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모도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느끼는 압박감이 줄어들면서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정서를 걸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걸 의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조언보다 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돕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기대보다는 응원을 선택해 보세요. 기대는 계산을 만들지만 응원은 자유를 줍니다. 자식이 잘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대신 관계는 더 가볍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전부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나도 편하고 자식도 편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내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규칙 없는 수면과 식사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느슨해집니다. 잠이 안 오면 밤새 TV를 보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야 첫 끼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수면이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피로는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식사가 불규칙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일정하지 않은 식사 시간은 혈당과 체중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와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은 낮 동안의 활동을 줄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저하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기 전에 생활 패턴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도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아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은 너무 길 필요도 너무 짧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저녁은 가볍게,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고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몸의 밸런스를 지켜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상이 일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스스로 만든 생활 리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와 일정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며칠만 지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마음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5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반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늙었어, 뭐해도 소용없어 같은 말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말이지만 반복되면 그 말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은 나를 멈추게 만들고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은 의욕을 꺾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방향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쌓이면 내 마음의 분위기도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는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는 안정감을 주고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해가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식과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자식도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힘들다, 외롭다,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더 힘들고 외로워집니다. 말이 현실을 끌고 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괜찮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이런 작은 말이 생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말은 나를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세요. 거울을 보며 잘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르고 긍정적인 언어를 길러야 합니다.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건강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가 바뀔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은 건강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도 참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번거롭다며 미루고 작은 통증은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회복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절, 혈압, 혈당, 심장 건강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긴 증상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은 절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병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도 쉬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약을 제때 안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건너뛰거나 남이 준 약을 그냥 먹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건강 정보를 검증 없이 믿고 실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이나 소문만 듣고 몸에 안 맞는 걸 시도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진단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병을 알게 되는 것이 무섭고 병원에서 나쁜 말 들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건강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검진. 이 네 가지는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유이고 삶의 품질입니다. 스스로 챙기는 건강만큼 확실한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태도, 자식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생활, 규칙 없는 수면과 식사 습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반복, 그리고 건강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태도까지. 이 6가지는 우리가 노년에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노력이 쌓이면 몇 달 후, 몇 년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6가지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미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좋은 습관의 여부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도 활기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6가지 핵심 습관만 바꿔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조언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을 하지만 실제 원인은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일상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루 루틴이 흐트러지면 심리적 안정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에너지 수준을 결정합니다. 식사, 활동, 수면까지 균형이 깨지면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걸으면 하루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몸이 굳고 마음도 흐릿해집니다. 사람은 움직이며 생기를 유지합니다. 정해진 습관이 없다면 몸도 마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에너지의 큰 요소가 됩니다. 하루 딱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식사 시간, 운동 시간, 휴식 시간 등 균형을 맞추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도 매일 반복하면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물 한 컵과 스트레칭 10분. 그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도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조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손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무기력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완벽보다는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조언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언,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의 기운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느릿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작은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기상 시간이 늦어지면 식사 시간도 함께 늦어지고 활동량은 줄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햇빛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사이 몸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피가 돌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거르지 말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챙기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간 간단한 식사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하루 활동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능한 한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도 TV 뉴스 소리를 듣거나 일기라도 써보세요. 소리 내어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뇌에 자극을 줍니다. 아침을 무기력하게 시작하면 하루가 늘어지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활기차게 시작하면 그 흐름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침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물리적인 정돈이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침구 정리, 창문 열기, 간단한 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이 리듬은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시작이 달라지면 나머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래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그 전에 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접었다 펴기, 허리 펴기 등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준비만 해도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체 근육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걷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식탁 의자나 침대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5번씩 3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만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도 함께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어깨를 돌리거나 팔을 들어 천장까지 뻗는 동작도 해보세요. 움직임의 폭을 조금씩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걸음수가 많은 것보다 몸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 경직된 분들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자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큽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게 좋습니다. 바닥만 보고 걷는 습관은 자세를 망치고 목에 무리를 줍니다. 걷는 거리보다 걷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장애물이 없는 길을 걷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움직임의 질을 높이면 운동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듯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꼭 시간 내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 움직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임을 다르게 하면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에너지입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쉽게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고 의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신력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연료와 같아서 점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감정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도 느려지고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뉴스를 끊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하루 한 번 꼭 필요한 정보만 보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자식, 친구,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밖으로 내는 연습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일기나 메모를 쓰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가볍게 산책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깊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외로움과 감정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 긍정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을 주는 영상이나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도 기분이 전환됩니다. 감정 에너지를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습관으로 삼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몸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행동도 가벼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력보다 감정 에너지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몸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 하루 기분도 활동력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식사합니다. 자극적인 반찬, 지나치게 짠 국물, 단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오히려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70대 이후에는 위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매 끼니에 한 가지씩 넣어보세요.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너무 과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두 숟가락씩만 늘려도 몸이 가볍게 반응합니다. 또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불량과 에너지 저하의 원인입니다. 하루 3끼 같은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정됩니다.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위장이 덜 힘들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세요. 식후 산책은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는 근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먹거리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는 단지 음식이나 운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혹은 반대로 그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는 건강 문제로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외로움은 문제가 됩니다. 외로움은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분이 처지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편하게 웃을 수 있다면 하루가 훨씬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자식이나 손주와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서운함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짧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또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짧은 인사도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인사, 마트에서 얼굴 본 지인에게 웃으며 말 거는 이런 사소한 소통이 큰 위안이 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년배들과의 만남은 공감대를 만들 수 있어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비난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과는 적당한 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즐겁게 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글쓰기, 정리정돈 같은 작은 습관도 좋습니다.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는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위한 6가지 핵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첫 번째,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밝고 분명하면 남은 시간도 활기차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걷기보다 중요한 건 움직임의 질이었습니다. 무조건 많이 걷기보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신력보다 감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잘 흘려보내고 회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먹는 것이 에너지의 기초였습니다. 몸에 맞는 음식은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활력의 원천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기운을 주는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 한 컵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아침 햇빛을 한 번 더 쬐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